초안지 고사성어 통합본 주요 핵심 고사성어 총정리. 초안지에서 유래한 고사성어 31개를 정리한 통합판입니다. 초안지 주요 장면을 다뤘으므로 요약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나다순으로 배열했으니 시청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내도지에서 개포일라까지 초안지에 나오는 고사성어 6개의 어원을 다뤘습니다. 간내도지. 한나라 유방이 항우와의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중원을 평정했을 때의 일입니다. 유방은 왕조의 도읍을 어디로 정할지 신하들과 신중히 논의했습니다. 이때 신하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나라는 낙양을 도읍으로 하여 왕조를 몇백 년 유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진나라는 함양을 도읍으로 했다가 왕이 이대를 넘기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그러니 낙양을 도읍으로 삼는 게 옳습니다. 유방은 그런 의견에 마음이 가기는 했으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왕조를 800년 왕조 주나라와 비교하기에는 부담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여 유방은 결정을 보류하고 조금 더 숙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유방은 낙양을 순행했습니다. 최종 결심한 상태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백성 반응도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누경이란 사람이 황제를 아련하여 감히 물었습니다. 폐하께서 낙양을 도읍으로 하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주나라 왕실과 융성함을 견주려는 것입니까? 유방은 속으로 조금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은 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누경이 엄숙한 말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천하를 얻으셨지만 배경은 주나라와 다릅니다. 주나라 왕실은 선조 때부터 덕행을 쌓아왔기에 사람들이 기꺼이 따랐고 많은 살육을 거치지 않고도 천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풍연폐읍에서 일어나 기병 3,000명을 이끌고 무수한 전쟁을 벌여 촉과 한나라 땅을 석권하고 항우와도 100여 차례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셨습니다. 이로 인해 무고한 백성들의 간장과 내수가 대지에 쏟아졌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버지와 자식들 해골이 함께 들판에 뒹굴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입니다. 아직 통곡이 끊이지 않고 부상당한 사람들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할진대 폐하께서 주나라 왕실의 융성함과 비교하려 하시니 소위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경의 말을 들은 유방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급소를 찔린 듯한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사숙고한 유방은 낙양을 포기하고 관중, 즉 지금의 서안을 도읍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충원한 누경에게 자기 성시인 유를 하사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 간내도지는 간과 뇌가 터져서 땅바닥을 칠하다라는 뜻으로 끔찍한 죽음과 피비린내 나는 희생을 형상한 말입니다. 강노지만 전한시대 한나라 고조 유방은 흉노를 정벌하고자 기세 좋게 출전했다가 오히려 흉노에게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이때 신하 진평이 묘안을 낸 덕분에 고조는 간신히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한고조는 흉노족과의 화친 약속을 믿고 우정의 표시로 해마다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흉노왕 선우는 약속을 어기고 국경을 침범하는 등 제멋대로 무례한 행동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윽고 무제시대에 이르러 흉노족에서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제의한 이를 계기로 한나라는 흉노족 문제를 재검토했습니다. 무제는 흉노족에 대한 무력 응징을 결심하고 대신들과 구체적 실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확실히 혼내줘야 한나라에 얼씬거리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대신들 대부분이
무제의 눈치를 살피며 동조한 그때 어사대부 한안국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흉노를 공격하는 원정을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활에서 힘차게 튕겨나간 화살일지라도 마지막에는 비단조차 뚫기 어렵습니다. 천리길을 원정하게 되면 군사들에게 이로움이 없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멀리까지 가서 흉노 공략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몇몇 대신이 한안국 의견에 동조하자 무제는 흉노족과의 화친을 허락했습니다. 위 일화에서 강한 화살의 마지막이란 의미의 강노지말이란 성어가 나왔습니다. 활에서 튕겨나간 힘찬 화살도 마지막에는 힘이 떨어져 비단조차 뚫지 못한다는 뜻이며 아무리 강한 세력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힘을 잃고 쇠약해짐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건곤일척.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 항우는 힘을 합쳐 진나라를 무너뜨린 후 본격적으로 대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천하를 재통일하려는 야심이 있었기 때문이며 피나는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일진일퇴공방이 반복되면서 어느 한 사람도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된 전투에 지친 두 사람은 차선책으로 천하를 둘러난 후 각자 영토로 삼자는 의견에 접근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하 홍구를 기준으로 서쪽은 유방의 한나라가 갖고 동쪽은 항우의 초나라가 차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강화조약이 성립되자 항우는 볼모로 잡아놓은 유방의 아버지와 부인을 돌려보내고 팽송을 향해 철군길에 올랐습니다. 유방도 군대를 철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참모 장량과 진평이 유방에게 전략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초나라 군대는 매우 지친 상태입니다. 그들은 식량도 부족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초나라 군대를 제압할 수 있는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유방은 장량과 진평의 계책에 따라 휴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머리를 동쪽으로 돌려 항우를 추격했습니다. 방심한 채 철수하던 항우 군대는 대비를 못했기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유방은 해하에서 초나라 군대를 섬멸한 후 한나라 왕조를 세웠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기습 공격한 덕분에 유방이 마침내 천하를 차지한 것입니다. 훗날 당나라 문인 한유가 홍구를 지나다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용은 지치고 범은 피곤하여 강과 들을 나누니 억만 백성은 생명을 보존하였다. 누가 군왕에게 말머리를 돌리도록 권하여 참으로 하늘과 땅을 건 도박을 벌였던가. 과홍구라는 제목의 이 한 시의 마지막 구절 진성일척도 공곤에서 건곤일척이란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한유는 이 사건을 천지를 건 모험으로 생각한 것인데 이후 건곤일척은 운명을 걸고 단판거리로 승부를 겨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거래권. 기원전 203년 초나라 왕 항우가 반란을 일으킨 팽월 전형 등을 치기 위해 출병했을 때의 일입니다. 유방은 그 틈을 노리고 초나라 도읍 팽송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항우가 반격하자 유방은 재빨리 형량으로 도망쳤습니다. 분노한 항우는 유방의 군대를 포위한 채 항복하라고 외쳤습니다. 유방은 성 안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몇 달이 지나자 군량이 부족해지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항우가 수송로까지 막은 바람에 유방은 외부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여 유방은 항우에게 사신을 보내 휴전을 제의했습니다. 항우는 항우 나름대로 오랜 포위에 지쳐 빨리 전투를 끝내고 싶었기에 휴전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참모 범증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유방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면서 휴전에 반대했습니다. 범증을 존경한 항우는
그 뜻에 따르고자 속마음과 달리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파악한 유방의 참모 진평은 계책을 세우고 즉각 실행했습니다. 진평은 본래 항우를 섬기다가 유방의 신하가 된 사람이었기에 누구보다도 항우를 잘 알았습니다. 진평은 항우의 성급하고 단순한 성격을 이용하고자 초나라 진중의 간첩을 풀어 이상한 말을 퍼뜨렸습니다. 범증이 항우 몰래 유방과 내통하고 있다라는 헛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여러 사람 입을 거쳐 항우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성질 급한 항우는 화가 난 나머지 범증 몰래 은밀히 유방에게 강화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반신반의했기에 항우는 밀사에게 상황을 잘 살피라는 엄명도 내렸습니다. 진평의 이간책이 1차 성공한 것입니다. 진평은 장량 등 여러 중신과 함께 정중히 사신을 맞이하고는 범증께서는 안녕하시냐라는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사신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초패왕이 보내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진평은 범증의 사신인 줄 알았다라는 말을 흘리며 짐짓 놀란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잘 차린 음식을 간소한 음식으로 바꾸게 지시한 뒤 말없이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범증이 보낸 사신이 아니라서 일부러 홀대하는 듯한 분위기를 꾸민 것입니다. 진평의 황당한 처사에 당황한 사신은 매우 불쾌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신은 항우에게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진평의 계략을 알지 못한 항우는 범증이 유방과 내통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분노한 항우는 참모로 중용한 범증에게 준 권리를 모두 박탈했습니다. 느닷없이 날벼락을 맞은 범증은 어이없음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에 범증은 항우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대세는 이제 결정됐으니 전하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소서. 신은 이제 주군께 바쳤던 해고를 돌려받아 초야에 묻힐까 합니다. 이때라도 항우가 범증을 붙잡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지만 항우는 물러나겠다는 범증을 굳이 붙잡지 않았습니다. 범증은 팽성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등창이 터져 75세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로써 항우는 곁에 있는 전략 뛰어난 유일한 참모를 잃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음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이 일화에 연유하여 걸 해골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해골을 필다라는 뜻이며 늙은 신하가 표수를 내놓고 물러가기를 임금에게 청하는 이를 비유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경국지색. 한나라 왕 유방과 초나라 왕 항우가 서로 패권을 다투던 중 유방의 부모와 처자식이 항우에게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팽성을 일시 점령했던 유방이 항우의 반격에 놀라 허겁지겁 팽성을 먼저 탈출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유방은 자신의 처신을 자책하며 말할 수 없이 괴로워했습니다. 이때 말 잘하는 선비 후공이 항우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말로 설득하였습니다. 후공의 그럴듯한 달변에 넘어간 항우는 포로로 잡아놓은 유방의 부모와 처자식을 풀어주었습니다. 가족이 무사히 돌아오자 유방은 매우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천하의 변사로다. 그 변설이면 어떤 나라도 기울게 할 것이요. 유방이 말한 변설은 말을 잘하는 재주라는 뜻이며 유방은 후공의 말재주가 참으로 대단하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나온 나라를 기울게 하는 경국이란 단어는 이후 나라를 위태롭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훗날 한나라 무제 때 두 글자가 더해진 새로운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노래 및 춤 솜씨가 뛰어나 무제의 총애를 받고 있던 가수 이연년이 어느 날 춤추면서 가인가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뛰어난 미녀인 자기 누이를 황제에게 소개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북방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세상에 견줄 만한 상대 없이
홀로 빼어났다네. 눈길 한 번에 성이 기울고 눈길 두 번에 나라가 기우네. 어찌 성과 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녀를 알아보지 못할까? 아름다운 여인은 두 번 다시 얻기 어렵다네. 무제는 그런 여인이 정말로 있는지 물었고 곁에 앉아있던 평양 공주가 이연년의 누이 동생이 바로 그 미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궁궐로 불려온 이 부인은 매우 아름답고 춤도 잘 추었으며 그날 이후 무제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후 경국지색은 임금이 혹하여 국정을 게을리함으로써 나라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뛰어난 미녀를 일컫는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계포일락. 초나라 사람 계포는 젊었을 때부터 의협심이 강하고 어떤 일이든 좋다라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나라 왕 항우가 한나라 유방과 천하를 두고 결전을 벌이고 있을 때 계포는 초나라 장수로서 크게 활약했습니다. 계포는 선봉에 서서 유방의 군대를 여러 차례 괴롭혔으며 계포의 끈질긴 공격에 유방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습니다. 계포는 종리말과 함께 가장 오래된 장수로서 끝까지 항우를 보좌했습니다. 그러나 사면초가에 몰린 항우가 자결하여 초나라가 멸망한 후 사정이 급반전됐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항고조 유방은 계포의 목에 현상금 천금을 걸었습니다. 졸지에 쫓기는 신세가 된 계포는 복양의 주시집에 숨어서 은둔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밀고하지 않았습니다. 계포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주시는 계책을 세워 계포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주시는 낙양으로 가서 하후영을 만나 고조에게 계포를 청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후영 역시 계포를 좋게 생각했기에 그 청을 받아들였고 적당한 기회를 봐서 고조에게 계포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고조가 사면해주자 계포는 궁궐로 찾아가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고조는 낭중 벼슬을 주었습니다. 계포는 이때부터 한나라를 섬겼으며 고조가 죽은 뒤 효예제 대신 권력을 쥔 여태후 치세 때 중랑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계포가 중랑장으로 있을 때인 기원전 192년에 흉노의 선우가 여태후를 딸보는 편지를 조정해 보내왔습니다. 분노한 여태후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상의했습니다. 이때 상장군 본쾌가 당당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0만 병력을 이끌고 가서 흉노족을 응징하겠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여태후 마음에 쏙 드는 말이었고 다른 대신들도 그걸 아는지라 본쾌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계포가 큰 소리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계포는 백등산 포위전 실패를 거론하며 본쾌의 원정 계획을 비판하면서 황제에게 아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계포의 충언을 받아들인 여태후는 더 이상 흉노 정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변론에 능하고 여러 사람에게 아첨해 유명해진 조구생이라는 초나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세욕과 금전욕이 강한 조구생은 황제의 외숙벌되는 두장군 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계포는 조구생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를 두장군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조구생은 직접 계포를 만나겠다면서 두장군에게 소개장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장군이 말렸지만 조구생은 계포에게 먼저 편지를 보낸 후 찾아갔습니다. 조구생은 불쾌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던 계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나라 사람들은 황금 백금보다 계포의 한마디 승낙을 받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명성을 얻으셨습니까? 우리는 본래 동양이므로 제가 각처를 돌아다니며 당신의 얘기를 퍼뜨리면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더욱 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멀리 하십니까? 조구생의 말을 들은 계포는 경계심을 풀었고 기뻐하며 그날부터 몇 달 동안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는 잘 대접했습니다.
이후 조구생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계포를 칭찬했고 계포는 한 번 약속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것으로 당대의 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여기에서 계포일락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고향주도에서 난영난제까지 초안지에 나오는 고사성어 6개의 어원을 다뤘습니다. 고향주도. 진나라 말기 유방은 폐연에서 군대를 일으켜 진유연 교회에 주둔했습니다. 당시 그곳 고향향에는 여기기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책 읽기를 좋아한 그는 마을 성문을 관리하는 간물리로 일하며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여기기는 평소에 술을 즐기고 능력을 드러내지 않아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를 기다렸던 여기기는 유방의 휘하로 들어가고자 했는데 유방이 유생들을 싫어하여 그들이 찾아오면 모자를 벗겨서 거기에 오줌을 누고 욕을 퍼붓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대로 찾아갈 경우 자신 역시 그런 봉변을 당할 게 뻔했기에 여기기는 깊이 생각한 후 대책을 마련하여 유방을 만나러 갔습니다. 소문대로 유방은 유생이 찾아왔다는 말에 크게 화내며 유생 따위를 만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여기기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고향 땅의 술꾼이지 유생이 아니오. 병사가 이 말을 그대로 보고하자 유방은 뭔가 비상한 인물임을 직감하여 발을 씻다 말고 맨발로 나가 여기기를 맞았습니다. 유방이 대화를 나눠보니 여기기는 그저 그런 술꾼이 아니라 두뇌가 비상한 인물이었기에 참모로 삼았습니다. 이후 여기기는 유방을 도와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주로 외교 활동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한편 이 고사에서 유래된 고향주도는 술을 좋아하여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비유한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구사일생. 구로는 전국시대 초나라의 시인이자 정치가입니다. 그는 친척인 회왕의 신임을 받아 좌도 벼슬에 있었는데 견문이 넓고 기억력이 뛰어났으며 역대 질환에 밝았습니다. 구론이 회왕의 명에 따라 초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법률을 준비할 때 상관대부 늑상이 그걸 가로채어 자기 공적으로 삼으려 했으나 구론이 거절했습니다. 늑상은 이에 앙심을 품고 회왕에게 구론을 모함했습니다. 구론이 학식을 빙자하여 대왕을 업신여기며 무엇인가 딴 마음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현명치 못한 회왕은 늑상의 말을 믿고 구론을 멀리했습니다. 회왕이 아첨과 참소에 가로막혀 진냄을 크게 느낀 구론은 비통해하면서 장편시를 지어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이 시가 유명한 이소입니다. 이소에서 떼놓으리는 근심리와 같은 뜻으로 병이나 재앙에 걸린다는 뜻이고 떠들소는 근심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소는 질병이나 재앙을 만나 근심에 빠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간신들이 설치는 현실을 염려하고 비판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한편 자신의 처지를 읊은 것입니다. 구론이 지은 이소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긴 한숨 쉬고 눈물을 감추며 백성의 힘든 삶을 마음 아파한다. 내 고결하게 살고 조심한다 했지만 아침에 바른 말하다 저녁에 쫓겨난다. 해초를 둘렀다고 나를 버리고 구릿대를 지녔다고 또 쫓아내네. 그래도 내 마음엔 선하다고 믿기에 9번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리. 문선에 줄을 단 유량은 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을 달았습니다. 9은 수의 끝이다. 충성과 신의와 고등과 깨끗함이 내 마음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와 같으니 이런 재앙을 만나 9번 죽어서 한 번도 살아남지 못하더라도 후회하고 원한을 품기에 족하지 않다. 유양의 주에 있는 구사무일생에서 구사일생이란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는 9번 죽는 동안 한 번도 살아남지 못함이란 뜻의
구사무일생이었으나 가운데 무자가 빠진 구사일생이 되면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고 겨우 살아남을 이르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주로 구사일생으로의 홀로 쓰입니다. 한편 구로는 강남으로 쫓겨나 방황하다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음력 5월 5일 명나수에 몸을 던졌습니다. 구론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명나수 주변 어민들은 물속에 잠긴 구론이 물고기에게 뜯어먹히지 않도록 하고자 먹잇감으로 대나무 잎으로 싼 찹쌀을 던졌고 푹을 치거나 노를 물 위에 내리쳐서 고기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구상유치. 항우가 진나라 수도 함양을 접수했을 때 천하는 항우의 소나기로 떨어진 듯 보였습니다. 초패왕 항우는 모사 범증의 계책에 따라 위험 인물인 유방을 한항으로 봉하고 한중 땅으로 보냈습니다. 유방은 한중 땅과 중원 땅의 유일한 통로인 잔도를 불태워 중원으로 다시 돌아갈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서 항우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유방은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하고 병사를 모으고 말을 사들여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수년 준비 끝에 군사가 많아지자 유방은 예길인 진창을 통해 진격하여 순식간에 관중 땅을 점령하고 이어 팽송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항우의 공격을 받아 크게 패하자 제후들이 하나 둘씩 유방을 배반하고 항우 쪽으로 붙었습니다. 유방이 공경에 처하자 이번에는 위왕표가 초나라와 화친을 맺었습니다. 유방은 위나라 사정에 정통한 여기기를 보내 위나라를 달랬으나 위표는 오히려 그간 불만이 많았던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만한 유방은 부하들을 무례하게 대하며 신하들을 노비 부리듯 하므로 나는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지 않소. 이 말을 전해 들은 유방은 몹시 분노하며 위나라를 치고자 했고 이에 앞서 여기기를 불러 물었습니다. 위나라의 대장은 누구인가? 여기기가 백직이라고 대답하자 유방은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에서 아직 젖비린내가 나는 자로구나. 그는 한신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유방은 이어 물었습니다. 위나라의 기병대장은 어떤 자인가? 여기기가 풍경이라고 대답하자 유방은 그가 비록 현명하고 덕이 있다고는 하지만 관용을 당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위나라의 보병대장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여기기가 항타라고 대답하자 유방이 말했습니다. 이 자는 조참과 비교할 수 없으니 내가 걱정할 필요 없겠군. 이후 유방은 한신, 관영, 조참을 보내 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위표는 전투 도중 포로로 잡혔는데 유방이 그를 죽이지 않고 형량 수비를 맡겼으나 얼마 후 항우가 형량을 포위하자 유방 휘하 장군 주가가 위표를 믿을 수 없다며 죽였습니다. 이 고사에서 나온 구상유치는 상대가 어리고 말과 행동이 유치함을 얕잡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사무상. 초나라 군사의 위세에 눌려 파척 땅에 몰려있던 한나라 군사 속에 한신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신은 처음에는 초나라 군대에 속해 있었으나 항우에게 아무리 군사 전략을 제안해도 채택되지 않자 초군을 도망쳐 나와 항군에 투항했습니다. 한신은 유방의 진영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주목받지 못한 채 보국품을 관리하는 말단직에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신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유방의 참모 소하입니다. 한신의 대망과 그에 걸맞은 재능을 꿰뚫어본 승상 소하는 유방에게 그를 거듭 청구했지만 유방은 한신을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기대했던 한신은 실망하여 좌절에 빠졌고 향수병으로 탈출하는 도망병들을 따라 그 역시 진중에서 달아났습니다. 한신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은 소하는 놀라서 급히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소하가 황급히 진중을 벗어나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소화도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오해한 누군가가 유방에게 승상 소화가 도망했노라 보고하자 유방은 자신의 팔을 잃은 듯 낙담했으며 한편으로 크게 노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후 소화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유방은 한편으로는 진노하고 또 한편은 기쁨에 겨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승상인 자가 왜 도망을 쳤는가? 소화가 도망한 자를 찾아갔노라 해명하자 유방은 그 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소화가 한신이라고 답하자 유방이 전혀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멋이 한신이라고? 지금까지 10명 넘는 장수들이 도망쳤으나 그중 한 명도 뒤쫓은 일이 없었는데 이름도 없는 한신을 뒤쫓았다니 거짓말 아닌가? 유방이 의문을 나타내자 소화는 진지한 태도로 지금까지 도망친 장수들 정도의 인물이라면 얼마든지 있고 이름도 없는 한신이라는 말은 주공께서 한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신은 실로 국사무쌍이라 할 만한 인물입니다. 주공께서 이 파촉 땅 영유만으로 만족하신다면 한신이란 인물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동방으로 진출해 천하 다툼을 바라신다면 한신 이외에는 군사 전략을 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한신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주공께서 천하를 바라느냐 아니냐에 달렸습니다. 소화의 말을 들은 유방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승상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한신이라는 자를 장군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소화가 장군 정도로는 곤란하다고 말하자 유방은 뒤늦게 대장군으로 임명하겠노라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소화는 유방에게 인사하고 물러났는데 소화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장군으로서 정권을 쥔 한신은 뛰어난 전략을 전개하여 마침내 유방을 천하의 패자로 만들었으니까요. 이 고사에서 연유한 국사무쌍에서 국사는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는 인물, 무쌍은 두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국사무쌍이란 한 나라 안에서는 경쟁할 만한 상대가 없는 뛰어난 인재라는 의미입니다. 금위야행 유방에 이어 진나라 도읍 함양에 입성한 항우는 유방과는 대조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선 유방이 살려둔 3세 황제 자영을 죽였고 아방궁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유방이 봉인해둔 창고의 금은보화를 약탈하고 궁녀를 닥치는 대로 겁탈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리고 시황제 무덤도 마구 파헤쳤습니다. 항우는 모처럼 제왕의 길로 들어섰지만 이렇듯 무모하게 스스로 그 발판을 무너뜨렸습니다. 참모 범증이 그렇게 하면 민심이 떠난다는 말로 말렸으나 항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우는 자신이 초토화한 함양 땅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며 많은 재물과 미녀를 거둬 고향 강동으로 돌아가 팽성의 도읍을 정하려 했습니다. 패왕의 땅인 함양을 버리고 전략적 가치가 적은 팽성으로 옮기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항우는 함양의 군사적 이점을 미처 몰랐기에 그리 생각했습니다. 이에 간이대부 한생이 다음과 같이 간언했습니다. 관중은 사방이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요충지인데다 땅도 비옥하옵니다. 하오니 이곳에 도읍을 정하시고 천하를 호령하소서. 관중은 함양을 중심으로 하는 분지를 이루는 말이고 한구관, 우관, 쌍관, 샤오관의 네 관 안에 위치한 데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러나 항우는 충언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항우의 눈에 비친 함양은 황량한 폐허일 뿐이었고 그는 하루 바삐 고향으로 돌아가 성공한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항우는 길거리에 떠도는 노래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귀하여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면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 일과 무엇이 다르기. 어서 길이 일택해 천도하도록 하라. 항우의 입에서 자랑삼아 행하지만 생색나지 않음을 이루는 사자성어,
금의야 행이 나오자 한생은 항우에게 함량에 정착할 뜻이 없음을 깨닫고 물러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초나라 사람은 원숭이에게 옷을 입히고 갓에 씌워놓은 것처럼 지혜가 없다고 하더니 과연 그 말대로군. 원숭이는 관을 쓰고 띠를 메어도 오랫동안 견디지 못하므로 어쩌면 초나라 사람의 급한 성질과 그렇게 똑같은지 알 수 없군. 다른 이를 통해 그 말을 전해들은 항우는 크게 노하여 한생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넣어 죽였습니다. 사실 금의야 행은 장량이 항우를 속일 생각으로 퍼뜨린 노래였습니다. 항우가 천하 요새인 함양에 들어앉아 있는 한 유방의 폐업은 매우 힘들었기에 어떻게 해서든 그를 함양에서 내쫓으려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한 항우는 그 노래에 자극받아 빨리 동쪽 고향으로 가서 출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으니 장량의 작전은 성공한 셈입니다. 이후 팽성으로 천도한 항우는 훗날 관중을 차지한 유방에게 해하에서 대패함으로써 천하를 넘겨주었습니다. 항우는 금의환영으로 자기의 업적을 고향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성공했으나 천하를 이름으로써 두고두고 어리석은 판단을 한 지도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난영난제 후한 마력 학자 진식은 덕망이 매우 높았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식과 그의 아들 진기, 진심을 묶어서 세 군자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학식은 3대까지 이어졌으니 진기의 아들 진군도 역시 뛰어난 수재로 재상 자리에 올랐습니다. 진군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진군은 어느 날 진심의 아들 진충과 놀던 중 아버지의 공적과 덕행을 논하다가 서로 자기 아버지가 더 훌륭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자 두 사람은 할아버지인 진식에게 찾아가서 이에 대해 판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손자의 말을 들은 진식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병이 낫다고 하기도 어렵고 아우가 낫다고 하기도 어렵구나. 이로부터 난영난제라는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오늘날 중국에서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두 사람을 가리키는 데 쓰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양자 중에 어느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쓰고 있습니다. 초안지 고사성어, 누견불선에서 민의식 위천까지. 누견불선. 초안이 천하를 다투던 때 한나라 유방을 수행하는 세객 중에 육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육가는 유방을 섬기면서 인의 정치를 주장했고 능란한 변설로 제후들을 설득하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광동 지역과 남월왕 위탈을 복속시킨 업적으로 대부가 됐고 선물로 보물을 받았습니다. 유방이 죽은 뒤 항고조 황후인 여후가 실권을 장악하고 유씨 일족을 압박했습니다. 여후는 남편 가문인 유씨 대신 자신의 친족인 여씨를 중용하면서 여씨천하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가는 승상 진평과 함께 바로잡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했습니다. 육가는 슬하에 아들 5을 두었는데 남월 평정 대가로 받은 보물을 팔아 천금을 만든 뒤 5 아들에게 균등하게 200금씩 나눠줬습니다. 그런 후 육가는 복음을 차고 4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탄 채 가무에 능한 하인 10명을 거느리고 유람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육가는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집에 들르거든 하인들과 말에게도 음식을 주어라. 나는 열흘간 지내고 다음 집으로 갈 것이다. 그러다 내가 죽거든 바로 그 집에서 나의 복음, 수레와 말, 그리고 하인들을 갖도록 해라. 여러 군데 다니므로 너희들 집에는 1년 중 2~3번 정도 들를 것이다. 자주 보게 되면 반갑지 않고 오래 묵으면 번거로울 테니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예컨대 육가는 아들 집에 들를 때 그곳에 사는 자식이 일행의 숙식을 책임지되 자신이 죽을 경우 모든 하인과 재산을 차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식도 항상 최선을 다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사에서 유래된 누견불서는 너무 자주 보면 전혀 새롭지 않음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다다익선. 한나라 고조 유방은 항우의 죽음 이후 중국 대륙 통일이라는 위협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천하를 차지했음에도 마음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명장이자 1등 공신인 초왕 한신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략을 써 한신을 포박한 후 회음으로 좌천시키고 도읍 장안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방이 연회를 열어 한신과 여러 장군들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던 끝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인은 얼마만큼의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가?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폐하께서는 10만 명쯤 거느릴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떠한가?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신의 다다익선이라는 말에 유방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그대가 어찌하여 지금 나의 포로가 되었는고? 이에 대해 한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는 병사의 장수가 아니오라. 장수의 장수이시옵니다. 더욱이 폐하 자리는 하늘이 주는 것이지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유방은 과연 한신이라며 크게 웃었습니다. 사실 한신은 뭐든 많을수록 좋다고 강조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자신 있다는 뜻으로 말했지만 이 대화에서 유래된 다다익선은 오늘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경실색. 전한 명장 곽광은 한무제의 유조를 받들어 소제를 섬겼습니다. 소제가 후사 없이 죽은 뒤에는 무제의 손자 창의왕 유화를 황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유화는 상중인데도 주색에 빠져 음란하고 난잡하게 지냈습니다. 그런 유화를 보면서 대장군 곽광은 신복 전현년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구했습니다. 전현년은 새로운 황제의 잘못이 명백하니 국정실권자인 곽광이 나서서 빨리 폐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곽광은 몰래 미양궁에 여러 대신을 불러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창의왕이 혼란을 일으켜 나라에 해를 끼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곽광이 이처럼 말하자 대신들은 모두 깜짝 놀라 감히 아무 말도 못하고서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신하의 권력으로 도를 넘어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대경실색은 이후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림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곽광이 자책하듯 이어 말했습니다. 대신들이 나를 책망함이 옳소. 세상이 흉흉하고 불안하니 응당 내가 비난받는 것이 맞을 것이오. 그러자 눈치를 보고 있던 대신들이 곽광의 의중을 파악하고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천하 만백성 운명이 장군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장군의 명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처럼 대신들이 지지를 표명하자 곽광은 유화를 제위 27일 만에 황제 자리에서 쫓아내고 유병희를 궁으로 불러들여 제10대 선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곽광은 유화를 잘못 포필한 책임을 물어 창읍국의 신하 100여 명을 주살했으며 자신의 딸을 황후로 들였습니다. 그 뒤 곽광은 황제를 위협할 정도의 권력을 누렸지만 기원전 68년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선제는 곽광이 죽자 곽황후를 폐위시켰고 곽씨 일족을 모두 죽였습니다. 한편 대경실색은 뜻밖의 소식을 접하고 너무 놀라 얼굴빛이 변하는 모습을 가리키며 같은 의미의 다른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할 말을 잃고 낯빛을 잃는다는 뜻의 아연실색, 몹시 놀라거나
겁에 질려 얼굴빛이 흑빛처럼 된다는 말인 면여토색이 대표적입니다. 투주불사. 진나라 마력, 유방이 항우보다 한 발 앞서 진나라 도읍 함양에 입성했다는 소식을 들은 항우는 명분과 선수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크게 노했습니다. 아직 군사력이 미약한 유방은 뒤늦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때 항우의 삼촌 항백이 친밀하게 지내던 유방의 책사장량을 통해 유방이 살 길은 항우에게 무조건 사죄하는 것이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하여 유방은 몸소 항우의 진중을 찾아가 그 경위를 해명하겠다고 했는데 이 일은 유방에게 무척 위험한 위기였습니다. 유방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항우의 참모 범증이 이처럼 진언했고 항우도 유방을 죽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유방은 부하 몇 명만 데리고 항우 군영에 나타나 사죄했습니다. 항우는 마음이 누그러져 죽이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재촉하는 범증의 신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범증은 항우의 친척 동생 항장에게 건물을 주면서 유방을 베라고 지시했으나 김새를 눈치챈 항백이 슬그머니 끼어들어 항장이 칼을 들고 유방에게 접근하면 일부러 맞부딪히는 등 견제하면서 음모를 막았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유방의 책사장량은 급히 군문으로 나가 번쾌를 불렀습니다. 번쾌는 급히 달려와 위병을 쓰러뜨리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그대로 막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잔뜩 긴장해서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눈초리는 찢어진 상태의 번쾌를 보고 항우는 놀라서 검에 기대어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장량이 재빨리 번쾌를 소개하자 항우는 그 패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번쾌에게 술을 대접하라고 일렀습니다. 번쾌는 술을 잔에 따르지 않고 단지제로 서서 들이켰고 돼지고기를 방패로 받아 칼로 썰어가며 먹었습니다. 항우가 그 모습에 감탄하여 떠보듯 말했습니다. 대단한 장사로군. 한 잔 더 주랴. 그 말에 번쾌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죽음조차 사양치 않은 놈이거늘 어찌 말수를 사양하겠습니까? 다만 한 마디 여쭙고자 하는 바는 저의 나리께서는 함양에 입성하여 어떤 재물도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장군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이처럼 큰 공이 있는 사람을 해치려 하시다니 장군답지 않은 처사입니다. 항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번쾌에게 석상에 앉아 진정하라고 달랬습니다. 이후 유방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자리를 떠 번쾌와 함께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이리하여 투주불사란 말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투주불사는 말술도 사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술을 매우 잘 마심을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망가. 한나라 유방이 초나라를 격파하고 중국 대륙을 통일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한신의 활약 덕분에 이제 남은 나라는 제나라뿐이었는데 이때 유방의 참모 여기기가 제나라를 회유하고자 제왕 전광을 찾아갔습니다. 여기기는 설득에 성공하여 전광과 술잔을 기울였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을 빼앗길까 우려한 한신이 제나라를 공격한 것입니다. 방심하고 있던 제나라 군대는 그대로 붕괴했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기기는 항복을 권유하여 긴장을 풀게 만든 강교한 인간이 됐습니다. 분노한 전광은 여기기를 죽였지만 그 자신도 고밀성에서 사로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나라가 멸망하자 전광의 숙부전행은 부하 500명과 함께 해도라는 섬으로 들어가 은둔했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유방은 혹시 모를 반란을 염려하여 전행에게 모든 일을 용서할 테니 있고라라고 전하면서 한편으로 여기기의 동생이자 개국 공신인 역상을 불러 전행을 죽이지 말고 포박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행은 여기기를 죽인 일에 가세했었고 한왕을 섬기는 일도 수치스럽게 여겨서 낙양으로 가는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행의 목을 고조에게 바친 식객 2명도 섬에 남아있던 부하 500명도 모두 전행의 절개를 추모하여 죽음을 택했습니다. 비극적 소식을 들은 전행의 제자들은 곡을 만들어 전행을 애도했습니다. 이후 무제 때 이연녀는 그 곡을 상여 끄는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으니 사람들은 이를 마앙가라고 했습니다. 마앙가는 죽은 이를 애도하는 노래를 뜻합니다. 민이시 귀천. 한왕 유방과 조폐왕 항우가 천하를 다툴 때 항우는 우세한 병력으로 유방을 공격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한 유방은 동쪽 지역을 항우에게 내주려 했는데 이때 모사 여기기가 식량 창고 지대인 오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일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늘임을 잘 아는 자는 왕업을 이룰 수 있으나 하늘을 하늘로 알지 못하는 자는 왕업을 이룰 수 없다. 왕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을 하늘로 알고 백성은 먹는 식량을 하늘로 안다. 이 말인즉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먹고 사는 것이니 곡창지대를 지켜야 백성의 신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여기기에 충언을 들은 유방은 곧 전략을 바꿔 오창을 지켰습니다. 이 일화에서 나온 민이식 위천은 민이식천이라고도 말하며 밥이 곧 하늘이란 뜻입니다. 초안지, 고사성어, 배수진에서 소규조수까지. 배수진. 한나라 유방의 총사령관으로 활약한 한신 장군은 용병 전략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신이 유방의 명령을 받고 조나라를 공략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한신의 군대는 겨우 1만 명이었고 상대인 조나라 군대는 20만 명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맞서 싸워서는 이길 확률이 거의 없기에 한신은 고심했습니다. 이윽고 뭔가 결심한 한신은 일부러 강을 뒤에 두고 진을 쳤습니다. 바로 배수진입니다. 날이 밝자 한신은 일부 군사를 이끌고 조나라가 지키고 있는 성문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신의 군대는 패배를 가장하여 퇴각했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조나라 군대는 한신을 추격하고자 성을 비우고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나라 군대는 강가에 진을 치고 있던 한나라 군진을 가벼이 여기고 공격했지만 이에 맞선 한신의 군사들은 물러서면 강물에 빠져 죽게 되므로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한신의 군대가 강력히 저항하자 오히려 조나라 병사들이 당황하여 수세에 몰렸습니다. 위기 의식을 느낀 조나라 군사는 자기네 성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조나라 군사들이 성을 비운 사이 매복해 있던 한신의 병사들이 성 안으로 기습 잠입하여 한나라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걸 모른 채 성으로 돌아온 조나라 군사들은 한나라 깃발이 꽂혀 있는 모습을 보고 이미 점령당한 줄 알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한신의 군대가 맹공격을 퍼붓자 조나라 병사들은 우왕좌왕하다 달아났고 한신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참모들이 한신에게 물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작전으로 어떻게 쾌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까? 한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병법에도 군사를 사지에 두어야 비로소 사는 길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배수진은 그걸 조금 응용한 전략이라네. 여기서 유래한 배수진은 목숨 걸고 어떤 일에 대비하는 비장한 각오를 비유한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백발백중. 진나라 장군 백기가 한나라를 격파한 후 위나라 수도 대량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주나라 서련은 대량이 진나라 수중에 떨어지면 주나라도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주난왕에게
백기의 출병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난왕은 소려를 진나라에 파견했고 소려는 백기를 만나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초나라에 활을 아주 잘 쏘는 양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백보 떨어진 곳에서 버드나무 잎을 쏘아도 적중시켰으므로 지켜본 사람들이 모두 양육이가 활을 잘 쏜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양육이의 옆에 가서 제법 잘한다며 활을 가르쳐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육이는 어이없어하며 기분이 상해 말했습니다. 모두 나보고 활을 잘 쏜다고 하는데 당신은 나를 가르칠 수 있다 하니 당신이 버드잎을 쏘아 보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왼팔을 펴고 오른팔을 구부리는 재주를 가르칠 수는 없소. 하지만 당신은 버드잎을 백발백중 맞힐 줄만 알지 규식을 모르고 있소. 잠시 후 필요하여 한 발을 못 맞히게 되면 앞서 공은 다 날아가는 것 아니요. 이런 고사를 말한 소려는 이어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한나라와 조나라를 쳐 많은 땅을 빼앗고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주나라 왕실의 땅을 지나서 대량을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앞서 세운 공은 다 날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병을 칭하고 출병하지 않음이 좋을 것입니다. 소려의 바람과 달리 백기는 자기를 대적할 자가 없으므로 승리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사를 거느리고 위나라를 쳐 대승을 거두며 성 10여 개를 빼앗았습니다. 한편 소려가 예로 든 양육이 이야기에서 백발백중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백보 밖에서 버드잎을 뚫었다는 뜻의 백보천양이라고도 합니다. 사면초가 권토중래. 진시황이 죽자 폭정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났는데 그때 항우도 강동의 젊은이 8,000명을 이끌고 여러 차례 격전 끝에 진을 멸망시키고 천하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무렵 한왕 유방도 자신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유방의 군대는 항우의 종예군에게 여지없이 패에 달아나기를 반복했지만 관중 땅에서 다시 힘을 길러 맞서곤 했습니다. 반면 항우는 각지를 다니면서 싸우는 바람에 어느덧 유방의 세력이 우세한 상황이 됐습니다. 초나라와 한나라는 5년에 걸쳐 공방전을 벌이다가 막바지에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유방이 협정을 위반하고 기습적으로 초나라 군대를 공격했고 항우는 해하에서 유방의 한나라 군대에 포위되었습니다. 해하 성 안에 틀어박힌 항우의 군대는 병사도 부족하고 식량도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성 주위는 유방 군대 및 제후의 연합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던 항우는 귓결에 들려오는 노래에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 소리는 적의 진지로부터 들려오고 있었는데 초나라 노래였습니다. 초나라 병사들이 모두 적에게 항복했다는 말인가? 유방이 자기 군사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한 속임수였지만 그걸 모르는 항우는 이미 싸움에 진 것으로 착각하여 낙담했습니다. 항우는 우희를 상대로 술을 마시다가 애절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선을 들어 올리는 힘도 천하를 압도하는 기계도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구나. 취야, 너도 걸을 수 없느냐. 아, 우희야, 우희야, 너를 어찌할 거나. 천은 항우가 아끼는 말의 이름이고 우희는 항우가 가장 사랑하는 애첩입니다. 그런 항우를 바라보며 우희도 슬픈 곡조로 노래를 불렀고 항우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래를 마친 우희는 항우의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찔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날이 밝자 항우는 정예 800기병을 이끌고 적진을 뚫어 오강까지 이르렀습니다. 오강 건너편은 당초 군사를 일으켰던 땅 강동이므로 항우는 강물만 건너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오광에 이른 기병은 고작 26명이었지만 오광의 정장이 배를 대놓고 자신만이 배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나라 군사가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며 일단 강동으로 건너가서 훗날을 도모하시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항우가 말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강을 건너겠는가? 또한 내가 강동의 자제 8,000명과 함께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갔었는데 지금 한 사람도 돌아가지 못하지 않는가? 설령 강동의 부영들이 나를 통정하여 왕으로 삼아준다 한들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볼 수 있겠는가? 말을 마친 항우는 정장에게 자기가 타던 말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적군 속으로 뛰어들어 수백 명을 밴디 칼로 자결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항우의 부하 26명도 모두 말에서 내려 항군과 한바탕 치열한 접전을 벌인 뒤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왕예라는 인물이 항우의 목을 베어 가졌고 여마동 등 사이는 항우의 사지를 갈라 차지했으며 이들은 같은 날 후에 봉해졌습니다. 이고사에서 연유한 사면초가는 직역하면 사방이 초나라의 노래이고 의역하면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권토중래는 그로부터 1000년 후 당나라 시인 두목이 항우의 성급함을 애석해 하며 쓴 시에서 비롯됐습니다. 이기고 지는 일은 병가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것. 일시적 굴욕을 참고 견딤이 참다운 남아가 아닌가. 강동의 젊은이 중에는 뛰어난 전사가 많으니 땅을 말아 다시 올 수 있었을지 어찌 알겠소. 이 시에서 나온 권토중래는 직역하면 흙먼지를 말아올리며 달려오는 기세로 다시 오미란 뜻이고 위역하여 어떤 일에 실패한 뒤 힘을 길러 다시 그 일을 시작함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선즉 제1 초나라 명장 항련의 아들 항량은 병법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항우는 항량에게 글과 병법 등을 배우곤 했는데 항량이 장차 큰 인물이 되리라고 굳게 믿으며 따랐습니다. 진시황이 죽고 혼란한 상황을 틈타 회계군 군수 은통이 반란을 획책하던 도중 어느 날 항량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진은 그 구군이 다 했으므로 진을 멸망시킬 때가 됐다고 판단했소. 선수를 치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대와 환초를 장군으로 삼고 싶소. 그러나 당시 환초는 이웃 나라로 피신해 있는 상태였으므로 항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우만이 환초가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항우를 불러 그를 데려오도록 해주십시오. 항량의 말을 듣고 은통은 항우를 방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순간 항량이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항우는 칼을 뽑아 은통의 목을 쳤습니다. 은통은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진나라 고위관리인 자신이 먼저 반역을 일으키려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항량과 항우에게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어 은통의 소와 몇몇이 항우의 칼날에 죽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려 굴복을 나타냈습니다. 항량은 군수의 인수를 허리에 차고 회계 군수가 되어 8,000 군사를 손에 넣은 채 진나라에 봉기했습니다. 항우는 부장이 되어 선봉에 섰습니다. 이고사에서 유래된 선즉제의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남보다 앞서서 먼저 하면 남을 쉽게 누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동격서. 표가 명모했다고. 원래 한나라 유방에게 예속돼 있던 위왕표가 초나라에 투항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나라 유방은 항우와 위왕표의 협공을 당하는 국면이 되어 매우 위험한 형세에 처했습니다. 표를 당장 잡아오라. 유방은 공경에서 벗어나고자 한신을 보내어 위나라 정벌에 나섰습니다. 이에 의왕표는 백직을 대장으로 임명하여
황하 동쪽 포판에 진을 치고 한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윽고 한신이 와서 건너편 포판을 보니 공격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강물을 건너는 작전은 희생이 클 뿐만 아니라 승리 확률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신은 병사들로 하여금 낮에는 큰 소리를 내며 훈련하게 하면서 밤에는 불을 밝혀 적군에게 강공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백직은 한나라 군대의 동태를 살펴보고 그들의 어리석은 작전을 비웃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오기만 해봐라. 모두 간단히 죽여주마. 이렇게 작정한 백직은 적군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수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신은 비밀리에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100리쯤 떨어진 황하 상류 하양에 도착하여 제조에 오래 걸리는 선박 대신에 뗏목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뗏목으로 황하를 건넌 한나라 군사들은 신속하게 진군하여 안읍을 점령했습니다. 안읍은 군사적 요지였기에 위왕은 어쩔 수 없이 병력을 돌려 구원에 나섰습니다. 위나라 군대가 철수하자 대치하던 한나라 군대는 즉각 배를 타고 강을 건넌 후 포판을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강을 건넌 한나라 군대는 위왕의 대군을 포판과 안읍 양쪽에서 협공했으며 위왕표를 사로잡았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강력했던 위나라가 멸망했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양고도를 모갱도 또는 회음도라 불렀습니다. 통나무 뗏목으로 강을 건넌 모갱도하는 전쟁사에서 높이 평가받는 작전입니다. 단지 강을 건넌 방식만 특이한 게 아니라 동쪽을 공격하는 척하다 서쪽을 공격한 후 다시 동쪽을 공격해 적군을 완전히 수세로 몰면서 결국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유래한 성동격서는 상대방을 속여 교묘하게 공략함을 비유한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규, 조수. 진나라 말기 소아는 항고조 유방을 도와 반진의거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유방이 천하를 평정하고 한나라 왕조를 세우는데 공이 컸기에 한신, 장량과 더불어 한흥상거리라 불린 인물입니다. 소아는 물자와 지원병력 보급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으며 법령과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기원전 206년 유방이 진나라 함양을 공격할 때의 일입니다. 승리에 도취한 병사들은 재물을 약탈하거나 부녀자를 희롱하는 데 몰두했지만 소아는 상부로 달려가서 지도 및 법령 등 중요한 문건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소아에게는 나름의 계획이 있기에 그랬습니다. 훗날 소아는 재상이 되자 예전에 확보한 진나라의 문헌과 자료들을 토대로 전국 각지의 지리, 풍토, 민심 등을 파악하고 참조하여 한나라의 법령과 제도를 제정했습니다. 그의 깊은 뜻이 비로소 빛을 발휘한 것이며 소아는 이 일 이외에도 여러 업무를 탁월하게 처리하여 명제상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당시 유방의 소아에는 조참이라는 모사가 있었습니다. 유방과 고향이 같은 조참은 소아와도 잘 지냈기에 사람들은 두 사람의 성을 합쳐 소조라고 불렀습니다. 소아는 죽기 전에 조참을 후임재상으로 추천했으며 승상이 된 조참은 모든 정책과 법령을 고치지 않고 소아가 결정해 놓은 대로 따라 집행했습니다. 조참이 이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치러 국력이 쇠약해진 터인지라 국정에 무리가 없게끔 되도록 조용하게 아무 일이 생기지 않게 정치한 것입니다. 덕분에 한나라는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었으며 이에 연유하여 소규조수는 전임자가 하던 방법을 후임자가 계승하는 일을 가리키게 됐습니다. 초안지, 고사성어, 양약고구에서 토사구펜까지 양약고
한의 유방과 초의 항우 두 사람이 진나라 수도 함양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를 놓고 다투었을 때의 일입니다. 경쟁 상대인 항우보다 한 발 앞서 진나라 서울을 점령한 유방은 진나라 궁전의 호화로움과 아름다운 미인의 정신이 빠져 마음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때 장군 본캐가 유방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위인과 보물에 정신을 쏟으실 때가 아니옵니다. 우리와 다투는 항우가 벌써 함곡관 가까이 이르렀다 하옵니다. 그런즉 시급히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방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점령하기까지 상당히 많이 고생했소. 그러므로 당분간 편안히 쉬어도 돼요. 장군도 예쁜 여인을 하나 골라잡아 편히 즐기시구려. 그러자 군사장량이 간했습니다. 우리 목적은 무도한 진나라를 멸하여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진나라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향락에 빠진다면 악명 높은 하나라 왕과 다름없는 전철을 밟게 됩니다. 충언은 귀에 거슬리되 행실에 이롭고 양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이롭다고 합니다. 부디 범쾌의 충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유방은 미인과 보물을 아까운 듯 한 차례 둘러보더니 자신이 점령한 궁에서 나왔고 지체하지 않고 회수에 진을 쳤습니다. 만약 유방이 병쾌와 장령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나중에 항우에게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기서 유래한 양약고구는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한 말을 뜻합니다. 오합지졸. 전한말 대사마 왕망은 평제를 시해하고 나이 어린 영을 내세워 새 황제로 삼았다가 3년 후 영을 패하고 스스로 제위에 올라 국호를 신이라 일컬었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유수는 즉시 군사를 일으켜 왕망 일당을 제압하고 경제의 후손 유현을 한나라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왕랑은 자신이 성제의 아들 유자여라고 사칭하며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대사마 유수가 군대를 이끌고 왕랑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섰는데 이때 하북성 상곡태수 경왕이 아들 경감에게 군사를 주어 평소 흠모하던 유수의 토벌군에 합류케 했습니다. 경감이 군사를 거느리고 유수의 본진을 향해 행군하던 도중 손창과 위포가 갑자기 행군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자연은 한왕조의 혈통을 이은 성제의 아들이라고 하오. 그런 사람을 두고 대체 어디로 간단 말이오? 그 바람에 군사들이 잠시 동요하자 경노한 경감은 두 사람을 앞으로 끌어낸 뒤 칼을 빼들고 말했습니다. 왕랑은 한낱 도둑일 뿐이다. 그런 놈이 황태자를 사칭하여 난을 일으켰지만 내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장안의 정예군과 연합해 공격하면 그까짓 왕랑 무리와 같은 오합지중은 마른 나뭇가지보다 쉽게 꺾일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너희가 도적 무리와 한패가 됐다가는 일족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날 밤 그들은 왕랑에게로 도망쳤지만 경감은 뒤쫓지 않았고 서둘러 유수의 토벌군에 합류해 많은 무공을 세웠습니다. 이 일화에서 유래된 오합지중은 까마귀 떼처럼 질서 없는 무리란 뜻입니다. 까마귀 무리에는 지도자가 없고 규율이 없어서 저마다 제멋대로 돌아다닙니다. 이에 연유하여 오합지졸은 무질서한 병조를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 천금. 한신이 무명 서민이었을 때 집안이 가난한 데다 별다른 재간도 없어서 항상 남에게 얹혀 먹고 사는 신세였습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빌어먹다 보니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며 꺼렸습니다. 그는 일찍이 남창 마을의 촌장 집에서 종종 밥을 얻어먹었는데 여러 달씩 신세를 진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귀찮네. 도대체 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 한신을 귀찮게 여기던 촌장 아내는 몰래 아침밥을 지어 재빨리 먹어 치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신은 회수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낚시를 했으나
허탕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물가에서 무명을 표백하던 할머니들을 보았는데 그중 한 노파가 한신의 몰골을 보더니 동정심을 발휘했습니다. 노파는 굶주린 한신에게 수십 일 동안 밥을 주었습니다. 이에 한신은 크게 감동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후하게 보답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면서 한신에게 건강히 잘 살아가라고 덕담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드디어 군사 재능이 있는 한신에게 기회가 찾아왔고 한신은 많은 공을 세워 초왕에 봉해줬습니다. 고난을 딛고 성공한 한신은 고향 해음에 와서 자신에게 밥을 주었던 노파를 찾아 정말 고마웠다며 천금을 주었고 촌장에게는 돈 100전을 주었습니다. 촌장 아내는 뒤늦게 후회하며 뒤로 숨었습니다. 이 고사에서 유래한 일반 천금은 한 끼니 밥에 천금이라는 뜻으로 조그마한 은혜에 훗날 크게 보답함을 이르는 말로 쓰입니다. 일패도지. 진나라 말기 폐현 사수의 정장이었던 유방은 여산으로 백성들을 압송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많은 사람이 도망쳤습니다. 임무 소홀에 대한 문책이 따를 일이었습니다. 이에 유방이 상황을 파악해 보니 계속 도망할 것 같기에 아예 남은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고 자신은 진시황의 순시를 피해 산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기원전 210년 진시황이 죽자 이듬해 진승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 이름을 장초라 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 군과 현에서 현령을 죽이고 그에 호응했습니다. 이때 폐연의 현령도 행여 죽임당할까 두려워 진승에게 무릎 꿇는 일에 대해 소하, 조참 등의 부하들과 상의했습니다. 하급 관리 소하와 조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령께서는 진나라 관리이므로 지금 배반해도 태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외부로 도망한 사람들을 모두 부르면 수백 명은 될 터이니 이들이 앞장서면 모두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현령은 번쾌를 보내 유방을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현령의 부름을 받은 유방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방이 부하들을 이끌고 찾아오자 현령은 그 세력에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하여 성문을 굳게 닫고 성 안에 입성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건의한 소하와 조참을 죽이려 했습니다. 내 놈들 때문에 괜한 일을 했어. 위기라고 판단한 소하와 조참은 재빨리 성을 빠져나가 유방에게 합세했습니다. 그러자 유방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고 화살에 묶고 성 안으로 쏘아 보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진의 탄압을 받아왔다. 지금 부로들이 성을 지키고 있으나 머지않아 각처의 제후들에게 멸망하고 말 것이니 힘을 합쳐 현령을 죽이고 대세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 글을 읽은 부로들은 현령을 죽이고 성문을 열어 유방을 새로운 현령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이를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천하가 혼란하니 각지에서 제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면 일패도지할 것입니다. 내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제주가 미약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없으니 다시 의논하여 훌륭한 인물을 뽑으십시오. 여기서 유방이 말한 일패도지는 한 번 패하여 간과 뇌가 땅에 뒹굴다라는 뜻으로 단 한 차례 패배로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됨을 비유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패하여 다시 수습할 방법이 없게 됨을 이르는 말이 일패도지입니다. 한편 유방은 결국 패공이 되어 한나라 건국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중원총록 한나라 유방은 한신의 도움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자 한신을 제왕으로 봉했습니다. 당시 한신의 모사로 있던 계통은 천하 삼불론을 주장하며 독립을 권했지만 한신은 도리를 내세워 거부했습니다. 이에 계통은
미친 척하며 한신을 떠났고 한신은 예전에 항우 부하였던 친구 종리매를 보호해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방은 한신을 의심해 해음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그러자 한신은 북방 실력자 진이를 부추겨 모반을 괴했습니다. 유방은 즉각 군대를 이끌고 진이를 치러 갔고 그 사이 유방의 부인 여우는 소아의 계책에 따라 진이의 반란이 이미 평정됐다는 거짓 소문을 흘려서 그 말을 믿고 낙담한 한신을 체포했습니다. 한신은 모반죄로 처형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탄식했습니다. 내가 괴통의 말을 듣지 않아 여자의 손에 죽게 되니 참으로 안타깝고 후회스럽구나. 진희의 모반을 평정하고 돌아온 유방은 즉시 괴통을 붙잡아 오게 한 후 삶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모반을 획책한 죄가 무척 큰 까닭에 처벌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괴통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나라가 중원에서 사슴을 놓치자 천하 사람들은 모두 사슴을 잡으려 다투었는데 능력 뛰어난 사람이 먼저 천하를 차지했습니다. 춘추시대 큰 도적 도척의 개가 유임금을 보고 짖는 것은 유임금이 어질지 않아서가 아니라 개는 그 주인이 아니면 짖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신은 한신만 알았지 폐하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괴통은 자기 주군을 위해서 말했을 뿐이라고 말하여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일화에서 유래한 중원충록은 직역하면 넓은 들판에서 사슴을 쫓음이라는 뜻이지만 사슴은 권력을 상징하므로 의역하면 군웅이 제왕 지위를 얻기 위해 다투는 일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중원충록은 치열한 정권 쟁탈을 비유한 말입니다. 칠옥위마. 진시 황제가 죽자 측근 황관 조고는 거짓 조서를 꾸며 태자 부소를 죽이고 어린 호해를 세워 2세 황제로 삼았습니다. 현명한 부소보다 용렬한 호해를 다루기 쉬우리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호해는 평소에 천하의 모든 쾌락을 마음껏 즐기며 살겠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어리석은 인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조고는 어리석은 호해를 교묘히 조종하여 경쟁자인 승상 이사를 비롯해 많은 신하를 죽이고 승상이 되어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조고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황제가 되려는 욕심을 품었습니다. 조고는 중신들 가운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가려내고자 호해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에게 말을 바치니 거둬 주시옵소서. 그러자 호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다니 승상은 농담도 잘하시오. 어떠소? 그대들 눈에도 말로 보여. 호해가 좌우에 있는 신하들을 돌아보며 의견을 묻자 잠자코 있는 사람보다 그렇다고 긍정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고는 부정한 사람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죄를 씌워 모두 죽였습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주장한 억지를 인정한 사람들은 아부꾼이고 부정한 사람은 조고가 행하는 다른 일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후 궁중에서 조고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조고 마음대로 주무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하는 결국 혼란에 빠졌습니다. 각처에서 진나라 타도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항우와 유방의 군사가 경쟁적으로 도읍 함량을 향해 진격해 오자 기원전 207년 조고는 호해를 죽이고 부소의 아들 자영을 세워 3세 황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고 자신이 자영에게 주살당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조고가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억지 부른 이를 가리켜 칠옥위마라고 하며 오늘날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름을 의미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실세 권력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굽신거리는 아부꾼에게 칠옥위마는 무조건적인 충성 맹세나 다름없습니다. 토사 우펜
항우의 초나라가 망한 후 천하를 차지한 유방이 제위에 올라 한나라의 고조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유방은 다음과 같은 교서를 제후들에게 내렸습니다. 짐이 이제부터 운몽호에 행차하니 제후들은 초 땅에 지내서 대기하고 있다가 짐이 지나갈 때 따르도록 하라. 얼핏 별 문제 없는 듯한 지시였지만 사실 여기에는 복선이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한나라 창업 공신 한씨는 초왕으로 책봉됐는데 그에게 항우의 용장이었던 종림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종림회와의 전투에서 여러 차례 고전했던 고조는 한신에게 그를 체포하도록 명령했으나 친교가 있는 한신은 그를 숨겨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자가 한신을 모함하자 고조는 진평의 책략을 쫓아 행차를 구실로 제후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고조는 한신을 지내서 포박하거나 나오지 않으면 제후의 군사로 주살할 계획이었습니다. 한신은 예산일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별일 없으리라 생각하고 순순히 고조를 배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때 술수를 잘 부리는 교활한 가신이 한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종림의 목을 가져가면 폐하께서 기뻐하실 것이옵니다. 한신이 이 이야기를 전하자 종림에는 크게 노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조가 초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자네 곁에 있기 때문일세. 자네가 내 목을 가지고 고조에게 가겠다면 당장 내 손으로 잘라주지. 그런데 자네가 나를 죽여 고조에게 바친다면 자네도 얼마 못 가서 죽임을 당할 걸세. 그런 생각을 다 하다니 내가 자네를 잘못 봤군. 한신은 그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한신의 의중을 파악한 종림에는 스스로 목을 쳐서 자결했고 한신은 그 목을 가지고 고조를 배알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목으로 짐을 속이려 하는가. 그러나 과연 종림의 예측대로 고조는 한신을 노려보더니 반역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포박당한 한신은 분에 못 이겨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교활한 토끼를 사냥하면 쓸모 없어진 좋은 사냥개는 삶아 먹히고 하늘 높이 나는 새를 잡은 후에는 좋은 활이 곡간에 처박히며 적국을 쳐부수면 지혜 있는 신하가 버림받는다고 하더니 한나라를 세우기 위해 온갖 충성을 다한 내가 이번에 고조의 손에 죽게 됐구나. 그렇지만 고조는 한신을 죽이지 않고 회음으로 좌천시키고 주고를 장안으로 제안했습니다. 한신은 일시적으로 연명했지만 나중에 위험을 느끼자 자결하여 세상을 끝냈습니다. 한편 이 일화에서 토사구팽은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충실한 사냥개가 필요 없게 되어 주인이 삶아 먹는다는 뜻입니다. 흔히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